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가도 성공했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의 시작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나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내 첫 직장은 작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성장이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 지적받기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동기부여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고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며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결국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종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협박성 멘트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말들에서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한 번 교육의 기회를 놓쳤으니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고 평생 고된 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내 20대 초반은 그렇게 흘러갔다. 여러 노동직을 전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이런 힘든 일뿐이겠지? 얼마 뒤 나는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거진 숲에서 체인톱을 들고 힘겹게 나무를 잘랐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전전했다. 농장과 목장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다.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막노동이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다 경제 불황으로 막노동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나는 우연히 세일즈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판매 수수료만으로 소득을 올렸다. 세일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10배 이상 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였다. 심지어 그는 내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반면에 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는 8시 30분쯤에는 벌써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밤에도 나가서 더 두드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의 실적은 하루에 겨우 한 건이 될까 말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4-5건의 실적을 거뜬히 올리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는 아침 9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이면 모든 영업을 마치고 저녁마다 술집이나 클럽으로 향했다. 저자는 그 사람에게 영업 노하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선 잠재 고객과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가망 고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가 말한 기본 원칙은 고객을 만나면 일단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적이 올랐습니다. 덕분에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답을 했습니다. 영업이나 판촉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세일즈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판촉 통화 사이에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물건을 방문 판매할 때마다 카세트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실제 영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난생 처음 강연회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누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까지 나는 노동직을 전전하며 해고당했던 쓰라린 경험들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은 보잘것없었던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하는 흥미를 끄는 주제를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는 대신 아마존에서 해당 주제에 관해 가장 평점이 높은 책을 찾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까맣게 밑줄을 치며 읽습니다. 내 직업은 컨설턴트이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책에서 얻은 통찰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청중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덕분에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년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그 방법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많이 다루기 마련입니다. 간혹 편향되고 암울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감정의 수영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소모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됩니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유행성 바이러스나 먼 나라의 테러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과 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업상 위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회사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경쟁사들은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포기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있습니다. 안으로 삼키든 밖으로 표출하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합니다.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봅시다.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바삐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불안에게 내주었던 생각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 자리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게 된 것이므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도 감정의 동의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습니다. 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주장도 있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동기부여와 실행의 부재 때문입니다. 뛰어난 창의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생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의 유아기를 돌아보면 외부 상황에 어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답습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으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분노나 불쾌감을 정신적인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가 주어져도 정말 좋은 일이군 하는 평범한 반응에 그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없겠지. 왜냐하면 이런 자조적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부족하고 학력도 좋지 않지.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체력도 딸려.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동기부여의 불꽃이 타오르기 전에 밟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멈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잘못 고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후속 관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초창기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저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추천받아 읽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에서도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수록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일단 푹 자고 생각해봐 이런 조언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생각과 만나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있을 때는 적어도 3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명성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컨설턴트이자 상담가로 일해오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오랜 시간 고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부족한 정보는 더 찾아봅니다. 그 후 곧바로 반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자극과 반응의 중간 지점을 길게 사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때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밀려왔고 정말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 적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아 개념의 세 번째 요소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원자력을 이끌어내는 원자의 핵이나 마찬가지죠.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행동력의 엔진입니다. 지금의 나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질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변해 자신감이 붙으며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내면의 기쁨이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잠시 소리내서 말해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한다. 내 책들과 강연에서 꾸준히 이 방법을 권했더니 한 번은 큰 성공을 거둔 청년으로부터 고맙다는 영상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했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청년은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파는 일을 했는데 몇십 명에게 다가가 열심히 말을 걸어도 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내면의 감정이 업무 성과와 궁극적으로 성공까지 결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 날 그는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잣말을 하는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쇼핑몰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판매했고 그날 첫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덕분이었죠. 고객은 웃으며 정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얼마 후 첫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으로 이어졌고 머지않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판매 사원에서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길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마음의 신전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얼마나 낙천적인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한 주어진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생의 행복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만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면 항상 몇 살 때 일을 시작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10세에서 11세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살 때 부모님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학교에 입고 갈 옷을 사줄 수 없으니 스스로 돈을 벌어 사입을 하고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집 밖으로 나가 괭이를 두고 이웃집마다 돌아다니며 잡초를 캐주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사는 한 아주머니의 뒷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한 시간에 25센트의 시급을 받으며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떼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서 괭이질을 반복했습니다. 마당 전체의 잡초를 캐고 괄기로 걸어 모아 치우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새학기에 입을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도 14살 때에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신문 한 부를 배달할 때마다 1센트를 벌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던 덕분에 번 돈을 모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 4년간 신문 20만 부를 배달해서 2,000달러라는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전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자산은 1,04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푼돈을 꾸준히 저축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백만장자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시작부터가 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런 지지도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비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동기부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상황이 어떻든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깨달을 때 저절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심리학자 에브라임 메슬로를 통해 나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쓰여지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만 이러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남들이 술을 마시고 놀러 갈 때 무수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항상 들어차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기가 수월해집니다. 행복과 즐거움뿐 아니라 목표의식도 긍정적인 감정의 한 형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기 어려울 때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잠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끈질기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아무런 걸림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하자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답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려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선명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또 다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일단 불붙으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기부여는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적절한 동기가 반복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당신은 곧 컴포트 존에 갇혀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이룬 성공조차 따분한 일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성공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 그 결과로 성공의 템플릿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뼈대에 콘크리트를 붓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파레토 또한 80대 20 법칙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80%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성공을 만드는 20%의 핵심 요인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일상을 보내는 대신 내 인생에서 꼭 없애야 될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매일 하면 좋은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에서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퇴근 후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 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무궁무진합니다. 작은 성공은 엔돌핀을 가져다 줍니다. 머릿속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작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당신은 슈퍼컴퓨터처럼 훨씬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작은 성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모든 목표는 더 큰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큰 목표가 달성될 때쯤 다음 목표가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점점 더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표도 계속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되는 것만으로 무리 없는 성공이 가능할까요? 단호히 말하건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는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에서 출발하는 논리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노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에서 미친 듯이 열광한 이유는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혹해소가 아닐까요? 시크릿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의지, 욕망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강렬한 욕망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에는 몸을 움직여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과 노력 없이는 목표는 엔진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칩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가도 성공했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의 시작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나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내 첫 직장은 작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성장이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 지적받기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동기부여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고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며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결국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종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협박성 멘트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말들에서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한 번 교육의 기회를 놓쳤으니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고 평생 고된 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내 20대 초반은 그렇게 흘러갔다. 여러 노동직을 전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이런 힘든 일뿐이겠지? 얼마 뒤 나는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거진 숲에서 체인톱을 들고 힘겹게 나무를 잘랐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전전했다. 농장과 목장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다.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막노동이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다 경제 불황으로 막노동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나는 우연히 세일즈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판매 수수료만으로 소득을 올렸다. 세일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10배 이상 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였다. 심지어 그는 내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반면에 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는 8시 30분쯤에는 벌써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밤에도 나가서 더 두드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의 실적은 하루에 겨우 한 건이 될까 말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4-5건의 실적을 거뜬히 올리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는 아침 9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이면 모든 영업을 마치고 저녁마다 술집이나 클럽으로 향했다. 저자는 그 사람에게 영업 노하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선 잠재 고객과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가망 고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가 말한 기본 원칙은 고객을 만나면 일단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적이 올랐습니다. 덕분에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답을 했습니다. 영업이나 판촉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세일즈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판촉 통화 사이에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물건을 방문 판매할 때마다 카세트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실제 영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난생 처음 강연회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누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까지 나는 노동직을 전전하며 해고당했던 쓰라린 경험들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은 보잘것없었던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내 삶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나는 흥미를 끄는 주제를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는 대신 아마존에서 해당 주제에 관해 가장 평점이 높은 책을 찾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까맣게 밑줄을 치며 읽습니다. 내 직업은 컨설턴트이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책에서 얻은 통찰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청중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덕분에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년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그 방법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많이 다루기 마련입니다. 간혹 편향되고 암울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감정의 수영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소모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됩니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유행성 바이러스나 먼 나라의 테러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과 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업상 위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회사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경쟁사들은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포기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있습니다. 안으로 삼키든 밖으로 표출하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합니다.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봅시다.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바삐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불안에게 내주었던 생각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 자리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게 된 것이므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도 감정의 동의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습니다. 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주장도 있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동기부여와 실행의 부재 때문입니다. 뛰어난 창의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생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외부 상황에 어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답습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으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분노나 불쾌감을 정신적인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가 주어져도 정말 좋은 일이군 하는 평범한 반응에 그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없겠지? 왜냐하면 이런 자조적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부족하고 학력도 좋지 않지.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체력도 딸려.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동기부여의 불꽃이 타오르기 전에 밟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멈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잘못 고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후속 관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초창기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저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추천받아 읽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에서도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수록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일단 푹 자고 생각해봐. 이런 조언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생각과 만나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있을 때는 적어도 3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명성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컨설턴트이자 상담가로 일해오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랜 시간 고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부족한 정보는 더 찾아봅니다. 그 후 곧바로 반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자극과 반응의 중간 지점을 길게 사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때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하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밀려왔고 정말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 적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아 개념의 세 번째 요소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원자력을 이끌어내는 원자의 핵이나 마찬가지죠.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행동력의 엔진입니다. 지금의 나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질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변해 자신감이 붙으며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내면의 기쁨이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잠시 소리내서 말해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한다. 내 책들과 강연에서 꾸준히 이 방법을 권했더니 한 번은 큰 성공을 거둔 청년으로부터 고맙다는 영상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했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청년은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파는 일을 했는데 몇십 명에게 다가가 열심히 말을 걸어도 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내면의 감정이 업무 성과와 궁극적으로 성공까지 결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 날 그는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잣말을 하는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쇼핑몰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판매했고 그날 첫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덕분이었죠. 고객은 웃으며 정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얼마 후 첫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으로 이어졌고 머지않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판매 사원에서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길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마음의 신전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얼마나 낙천적인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한 주어진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생의 행복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만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면 항상 몇 살 때 일을 시작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10세에서 11세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살 때 부모님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학교에 입고 갈 옷을 사줄 수 없으니 스스로 돈을 벌어 사입으라고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집 밖으로 나가 괭이를 두고 이웃집마다 돌아다니며 잡초를 캐주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사는 한 아주머니의 뒷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1시간에 25센트의 시급을 받으며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떼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서 괭이질을 반복했습니다. 마당 전체에 잡초를 캐고 괄기로 걸어모아 치우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새학기에 입을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도 14살 때에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신문 한 부를 배달할 때마다 1센트를 벌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던 덕분에 번 돈을 모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 4년간 신문 20만 부를 배달해서 2,000달러라는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전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자산은 1,04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푼돈을 꾸준히 저축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백만장자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시작부터가 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런 지지도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비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동기부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상황이 어떻든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깨달을 때 저절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심리학자 에브라임 메슬로를 통해 나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쓰여지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만 이러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남들이 술을 마시고 놀러 갈 때 무수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항상 들어차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기가 수월해집니다. 행복과 즐거움뿐 아니라 목표의식도 긍정적인 감정의 한 형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기 어려울 때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잠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끈질기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아무런 걸림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가져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답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려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선명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또 다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일단 불붙으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기부여는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적절한 동기가 반복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당신은 곧 컴포트 존에 갇혀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이룬 성공조차 따분한 일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성공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 그 결과로 성공의 템플릿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뼈대에 콘크리트를 붓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파레토 또한 80대 20 법칙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80%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성공을 만드는 20%의 핵심 요인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일상을 보내는 대신 내 인생에서 꼭 없애야 될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매일 하면 좋은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에서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퇴근 후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 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무궁무진합니다. 작은 성공은 엔돌핀을 가져다 줍니다. 머릿속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작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당신은 슈퍼컴퓨터처럼 훨씬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작은 성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모든 목표는 더 큰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큰 목표가 달성될 때쯤 다음 목표가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점점 더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표도 계속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되는 것만으로 무리 없는 성공이 가능할까요? 단호히 말하건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는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에서 출발하는 논리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노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에서 미친 듯이 열광한 이유는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혹해소가 아닐까요? 시크릿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의지, 욕망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강렬한 욕망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에는 몸을 움직여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과 노력 없이는 목표는 엔진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일 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